서울의 밤하늘은 거미줄처럼 얽힌 번개로 찢어질 듯했고 뒤이어 땅을 뒤흔드는 천둥 소리가 굉음처럼 울려 퍼졌다. 폭우는 한남동 언덕 위에 고립된 저택의 거대한 강화 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려대고 있었다. 넓은 서재 안은 화약 냄새와 비릿한 피냄새가 뒤섞여 숨 막힐 듯한 공기로 가득 찼고 그 혼탁함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공포를 자아냈다. 냉철한 판단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젊은 CEO 강지우는 지금 검은색 오크 책상에 등을 바짝 붙인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도망치려다 부딪힌 가슴 통증으로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손에 쥐고 있는 커터 칼을 놓지 않았다. 문 밖에서 그를 사냥하고 있는 자들 앞에서는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무력한 무기였지만 그것이 그가 가진 전부였다. 불과 15분 전까지만 해도 이 저택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정예, 경호원 6명이 지키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그러나 지금은 죽음과도 같은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다. 특수부대 출신인 경호원들은 구조 요청 신호를 보낼 틈도 없이 순식간에 제압당했다. 침입자들은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훈련받은 살인 기계들이었다. 군용부츠가 대리석 바닥을 짓누르는 둔탁한 발소리가 복도에서 울려 퍼질 때마다 지훈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다. 그는 이 일의 배후를 알고 있었다. 태영그룹의 늙은 여우 최명석 회장은 오래전부터 그의 신기술 반도체 기술을 탐내왔다. 하지만 수도 한복판에서 이렇게 잔혹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쳐들어올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육중한 서재문이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나무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번개 불빛이 비춘 문가에는 검은 전술 장비를 착용한 거구에 남자 셋이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겨누고 서 있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는 얼굴 반쪽을 가린 마스크 위로 파충류처럼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사냥감을 막다른 골목으로 몬맹수처럼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와 주위를 둘러보았다. 무차별 난사를 하는 대신 그는 손짓으로 부하 2명을 양옆으로 분산시켜 책상 주변을 포위하게 했다. 소리 없이 움직이는 발걸음과 언제든 사격 가능한 자세를 유지하는 총구에서 그들의 프로다운 면모가 뿜어져 나왔다. 지우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직감했다. 공포로 비명을 지르는 뇌를 억지로 진정시키며 이를 악물었다. 여기서 죽는다면 모든 것이 끝이다. 하지만 회사의 몰락보다 그를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건 임신 6개월 차인 아내 한수연의 얼굴이었다. 습격이 시작되었을 때 그녀는 우유를 데우러 부엌에 있었다. 제발 그녀만이라도 안전한 곳에 숨었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리더는 책상 앞으로 다가와 마스크 너머로 쉰 목소리를 내뱉으며 조롱 섞인 어조로 말했다. 그는 강지훈의 이름을 부르며 숨바꼭질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저택의 보안 시스템은 훌륭했지만 진짜 전문가들 앞에서는 돈으로 목숨을 살 수 없다고 비아냥거렸다. 그가 총구로 책상을 톡톡 두드리자 건조하고 위협적인 소리가 정막을 깼다.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두 손을 높이 들었다. 위험한 무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지만 오른손 소매 속에는 여전히 커터 칼을 숨기고 있었다. 그는 살인 청부업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기업 총수로서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려 애썼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지만 돌아올 대답이 자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리더는 비웃음을 흘리며 고객이 지훈이 내일 합병 계약서에 서명하지 못하도록 확실한 처리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총을 들어 올려 젊은 CEO의 이마 정중앙을 겨냥했다. 검지손가락이 천천히 방아쇠를 당기기 시작했다. 생사가 갈리는 이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지우는 눈을 감았고 수연의 따뜻한 미소가 마지막으로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귓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금속음이
입구 쪽에서 울려 퍼지며 팽팽하던 긴장감을 깨뜨렸다. 시커먼 물체가 무시무시한 속도로 허공을 가르더니 왼쪽에서 경계 중이던 용병의 뒤통수를 강타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는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손에 들고 있던 총은 방구석으로 멀리 날아갔다. 리더와 남은 한 명이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번개가 번쩍이는 문가에 한수연이 서 있었다. 넉넉한 크림색 실크 잠옷이 불러온 배를 가리고 있었고 긴 머리카락은 약간 헝클어져 있었다. 그러나 가장 기이한 것은 그녀의 오른손에 들린 전문 셰프들이나 쓸 법한 묵직한 무쇠 프라이팬이었다. 수연의 표정은 평소 지훈이 보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칠흑 같은 밤보다 더 어둡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총구 앞에서도 임산부의 공포나 당혹감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산처럼 굳건히 서서 베테랑 용병들조차 순간 움찔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남은 용병 하나가 정신을 차리고 수연을 향해 총을 겨누며 방아쇠를 당기려 했다. 하지만 그는 너무 느렸다. 수연이 움직였다. 임산부의 무거움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유령처럼 부드럽고 기괴한 움직임이었다. 그녀가 상체를 살짝 틀자 총알은 간발의 차로 빗나가 뒤편 문틀에 박히며 파열음을 냈다. 5미터의 거리는 순식간에 좁혀졌다. 수연의 가녀린 팔이 허공을 가르자 묵직한 무쇠패는 치명적인 흉기가 되었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펜의 바닥이 용병의 손목을 강타했다. 빗소리 사이로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그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총을 떨어뜨렸다. 그가 반응할 틈도 주지 않고 수연은 몸을 회전시켜 그 원심력을 이용해 펜으로 상대의 관자놀이를 가격했다. 거구의 사내는 비틀거리다 얼굴을 바닥에 처박으며 기절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단호했으며 잔혹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했다. 분노한 리더가 짐승 같은 고함을 지르며 신중함을 내던지고 총을 난사하려 들었다. 그러나 수연은 그마저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옆에 있던 1인용 소파를 강하게 걷어찼고 소파는 바닥을 미끄러지며 리더의 다리를 들이받아 순식간에 그의 균형을 무너뜨렸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연은 무쇠 펜을 원반처럼 날렸다. 펜은 허공에서 회전하며 리더의 가슴팍을 정통으로 가격했다. 억세게 기침을 토하며 뒤로 밀려난 그는 책장에 부딪혔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다. 조리도구를 원거리 무기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다루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그가 충격에서 헤어나기도 전에 수연은 이미 그에게 쇄도하고 있었다. 그녀는 힘으로 맞서는 대신 정교한 관절기 기술을 사용했다. 총을 쥔 그의 팔을 낚아채 기이한 각도로 꺾어버렸다. 리더는 비명을 지르며 총을 놓쳤다. 그는 압도적인 완력으로 그녀를 떨쳐내려 했지만 임신 중임에도 수연의 중심은 바위처럼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팔꿈치로 목의 급소를 가격해 그를 일시적으로 마비시켰다. 이어 방탄조끼가 없는 하복부를 무릎으로 강력하게 올려쳤다. 리더는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고통스러운 숨을 토해냈다. 수연은 떨어진 펜을 집어들고 차갑게 내려다보며 그의 목덜미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우두머리는 부하들 곁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은 다시 빗소리와 천둥소리만이 가득한 정적으로 돌아왔다. 3명의 거구들이 쓰러진 한가운데에 수연은 여전히 펜을 든 채 서 있었다. 가볍게 숨을 고르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그녀는 태아를 안심시키려는 듯 부드럽게 배를 어루만졌다. 살기 어린 눈빛은 사라지고 남편을 돌아보는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지우는
여전히 책상에 기댄 채 적에 대한 공포가 아닌 아내의 압도적인 무력에 대한 충격으로 다리를 떨고 있었다. 꽃꽂이와 요리밖에 모르는 줄 알았던, 한없이 약해 보였던 아내가 전문 용병 부대를 단 3분 만에 프라이팬 하나로 제압했다. 마치 비현실적인 액션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기분이었다. 수연이 다가와 남편의 몸을 빠르게 훑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했다.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기이한 단호함과 위험이 서려 있었다. 지우는 말을 더듬으며 그녀의 손에 들린 펜과 깊은 눈동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자신이 알던 아내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책상 위 흩어진 서류들 옆에 펜을 내려놓았다. 검게 빛나는 차가운 조리도구는 평범한 물건에서 가족의 구세주가 되어 있었다. 수연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지만 그동안 자세히 보지 못했던 굳은 살이 느껴졌다. 그녀는 지원팀이 곧 연락두절을 눈치챌 것이라며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지난 2년간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고. 수연은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단에 찬 표정을 지었다. 나중에 설명할 테니 지금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쓰러진 리더의 몸을 뒤져 위성 전화기와 특수 차량 열쇠를 꺼냈다. 수색하는 손길은 몸에 밴 습관처럼 능숙했다. 총에서 탄창을 분리해 잔탄수를 확인한 뒤 의자에 걸린 지훈의 코트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코트를 입으라고 지시하며 지하 차고로 가자고 했다. 지훈은 아내를 보며 낯설음과 경외심, 그리고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다. 눈앞의 여자는 단순히 강그룹의 사모님 한수연이 아니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선을 넘어온 전사였다. 그리고 오늘 밤 그녀만이 죽음의 사신으로부터 그를 지켜줄 유일한 방패였다. 서둘러 코트를 입고 전화기를 챙겨 수연을 따라 나섰다. 쓰러진 용병들의 처참한 몰골을 보며 그는 다시 한번 몸서리쳤다. 함몰된 두개골과 뒤틀린 팔다리는 아내의 가냘픈 외모 뒤에 숨겨진 괴력을 증명했다. 그들은 어둠과 위험이 도사리는 복도로 나섰다. 수연이 앞장섰다. 발소리 하나 내지 않고 가볍게 움직이면서도 오른손엔 펜을 페이라, 왼손은 균형을 잡기 위해 배에 얹고 있었다. 벽에 붙어 사방을 경계하며 빗소리 속의 미세한 소음까지 잡아내려는 듯했다. 지우는 서툴지만 최대한 그녀의 움직임을 흉내내며 뒤따랐다. 오늘 밤은 긴 악몽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1층으로 내려가자 정원을 향한 대형 유리창이 깨져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었다. 수연은 지훈에게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는 기둥 뒤에 숨어 바깥 동태를 살폈다. 검은색 SUV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정문 앞을 훑고 있었다. 퇴로를 차단하기 위한 매복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속삭이며 신호를 주면 차를 향해 전력 질주하라고 했다. 지훈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내의 배를 보며 뛸 수 있겠냐고 물었다. 수연은 자신만만하고 오만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 아이니 엄마처럼 강할 것이라는 그녀의 말은 지훈에게 안도감과 동시에 무거운 압박감을 주었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도자기 파편을 주워 반대편 정원 구석으로 힘껏 던졌다. 소음을 쫓아 헤드라이트 불빛이 돌아가는 순간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뛰쳐나가 50m 떨어진 별채 차고를 향해 달렸다.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차고에 도착하자마자 수연은 지훈의 개조된 스포츠 SUV 문을 열고 그를 조수석으로 밀어 넣은 뒤 운전석에 올랐다. 지훈이 항의하려 했지만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입을 막았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났다. 차는 차고 문을 박차고 나가 저택 뒷문을 부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내려가며 지우는 백미러를 통해 추격 차량들의 불빛이 따라붙는 것을 보았다. 그는 미친 속도로 운전하면서도 바위처럼 흔들림 없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평온했던 일상은 끝났다. 피와 눈물로 얼룩질 새로운 장이 열렸고 그는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만 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서울 외곽의 산악도로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지훈의 개조된 SUV는 빗물에 젖어 번들거리는 아스팔트 위를 미친 듯한 속도로 질주하고 있었다. 뒤따라오는 두 대의 검은색 세단은 끈질기게 거리를 좁히며 맹렬한 추격전을 벌이고 있었다. 타이어가 지면을 긁는 날카로운 소음과 엔진의 굉음이 천둥 소리와 뒤섞여 밤의 정막을 찢어 발겼다. 운전대를 잡은 한수연의 눈빛은 차가운 얼음장 같았다.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 추격자들의 위치를 확인하며 기어를 조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고 불필요한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지우는 조수석 손잡이를 꽉 잡은 채 창백해진 얼굴로 아내의 옆모습을 바라보았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이 알던 사랑스러운 아내가 아니라 전장의 한가운데 있는 지휘관처럼 보였다. 뒷유리가 굉음과 함께 박살나며 파편이 차 안으로 튀어들어왔다. 추격자들이 사격을 시작한 것이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수연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엑셀러레이터를 더 깊게 밟으며 급커브 구간으로 차를 몰아붙였다. 빗길에서의 고속주행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지만 그녀에게는 계산된 전술일 뿐이었다. 수연은 급커브 진입 직전에 브레이크를 짧게 밟아 차체의 무게 중심을 이동시켰다. 거대한 SUV가 물리 법칙을 무시하듯 옆으로 미끄러지며 드리프트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마찰음이 진동하는 가운데 차는 낭떠러지 난간을 스치듯 아슬아슬하게 코너를 빠져나갔다. 지우는 심장이 멈추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수연의 표정은 여전히 무심했다. 뒤따르던 첫 번째 세단은 수연의 기이한 움직임에 반응하지 못했다.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은 중심을 잃고 회전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끔찍한 금속 파열음과 함께 차체가 공중으로 튀어올랐다가 산비탈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어둠 속에서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붉은 화염이 치솟았다. 하지만 두 번째 차량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놈들은 동료의 죽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프로들이었다. 수연은 혀를 차며 핸들을 꽉 쥐었다. 이대로 계속 도망만 칠 수는 없었다. 그녀는 도로 전방에 보이는 터널을 주시했다. 그곳이 바로 놈들을 처리할 완벽한 사냥터였다. 터널 안으로 진입하자 주황색 나트륨 등 불빛이 차 안을 비췄다. 수연은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차를 도로 중앙에 가로로 세워버렸다. 급정거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멈춰섰다. 지우는 당황하여 무슨 짓이냐고 외쳤지만 수연은 대답 대신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리더에게서 뺏은 권총이 들려 있었다. 뒤따라오던 세단도 급히 브레이크를 밟으며 수연의 차 앞에서 멈춰 섰다. 차 문이 열리고 무장한 남자 두 명이 내렸다. 그들은 임신한 여자가 홀로 차에서 내린 것을 보고 잠시 주춤했다. 그 찰나의 방심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수연은 망설임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터널 안에 총성이 메아리쳤다. 정확히 두 발이었다. 남자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다리에 총상을 입고 쓰러졌다. 수연은 그들이 직사하지 않도록 급소를 피해서 쏘았다. 그녀에게는 정보를 캐낼 생존자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지우는 차 안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을 떨었다. 아내의 뒷모습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다. 그녀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남자 중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차가운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며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거부할 수 없는 명령처럼 보였다. 남자는 고통 속에서도 입을 다물려 했지만 수연이 상처 부위를 짓누르자 금세 무너져 내렸다. 그는 태영그룹 최명석 회장의 이름을 불었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확인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수연은 남자의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킨 뒤 그의 주머니에서 통신 장비를 꺼냈다. 그녀는 다시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떨어져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내가 알던 한수연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혼란이 가득 차 있었다. 수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시동을 다시 걸며 차를 출발시켰다. 터널을 빠져나와 빗줄기 속으로 다시 들어서면서 그녀는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건조했다. 그녀는 자신이 과거 국가정보원 블랙 요원이었음을 고백했다. 코드네임 사일런트 로즈. 그것이 그녀의 옛 이름이었다. 국정원 내에서도 극비리에 운영되는 암살 및 정보 수집 전담팀의 에이스였다. 그녀의 손에 제거된 테러리스트와 범죄 조직의 거물들은 수십 명에 달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지우는 멍한 표정으로 아내의 고백을 들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았다. 결혼 전 그녀가 말했던 평범한 유학 생활과 꽃집 아르바이트 이야기는 모두 위장 신분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지난 2년 동안 1급 기밀 덩어리와 한 이불을 덮고 잤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수연은 3년 전 작전 중에 회의감을 느끼고 은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피 묻은 손을 씻고 평범한 여자로서의 행복을 꿈꿨다. 그때 우연히 지훈을 만났고 그의 순수하고 열정적인 모습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과거를 철저히 묻어두고 그저 지훈의 아내로만 살고 싶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최명석 회장이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수연은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내 가족을 위협하는 자들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다짐했다. 차는 어느새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폐공장 지대로 들어섰다. 수연이 미리 마련해둔 안전 가옥 중 하나였다. 낡은 컨테이너 박스들이 쌓여 있는 이곳은 을씨년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한 유세였다. 그녀는 익숙한 솜씨로 차를 컨테이너 사이 깊숙한 곳에 주차했다. 차 시동이 꺼지자 빗소리만이 세상을 채웠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복잡한 심경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이미 시체가 되었을 것이라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수연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남편을 바라보았다. 지우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당신이 누구였든 상관없다고. 지금 당신은 내 아내이고 우리 아이의 엄마라고. 그리고 나를 지켜준 생명의 은인이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말을 들은 수연의 눈가가 붉어졌다. 강철 같던 그녀의 마음에 균열이 생기며 억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품에 안겨 짧게 흐느꼈다. 살인 병기 사일런트 로즈가 아닌 그저 남편의 위로가 필요한 한 여자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지훈은 그녀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다. 수연은 곧바로 눈물을 닦고 본연의 냉철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차에서 가져온 리더의 위성 전화기와 추격자에게서 뺏은 통신 장비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 반격의 준비를 할 시간이었다. 그녀는 장비들을 능숙하게 분해하고 조작하여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복구하기 시작했다. 노트북 화면에 알 수 없는 코드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지우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전문 분야인 데이터 분석 능력을 발휘해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폈다. 복구된 데이터에는 최명석 회장과 용병팀 간의 거래 내역과 통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었다. 명백한 살인 교사 증거였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거대 재벌인 최 회장을 법적으로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더 확실하고 치명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지우는 녹음 파일 중 하나에서 익숙한 프로젝트명을 들었다. 그것은 태영그룹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불법 자금 세탁 관련 프로젝트였다. 지훈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이야말로 최 회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수연에게 태영그룹의 메인 서버에 접속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물리적인 전투는 자신의 몫이지만 사이버 전쟁은 남편의 무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합의를 했다. 이제 그들은 도망자가 아니라 사냥꾼이 되기로 결심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수연의 개인용 비상 연락망으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녀의 옛 동료이자 정보원인 해커로부터 온 것이었다. 메시지에는 최 회장이 실패를 보고받고 분노하여 전설적인 저격수 바이퍼를 고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다. 수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바이퍼는 그녀가 현역 시절에도 상대하기 까다로웠던 최악의 적수 중 하나였다. 그는 이케르의 미마께서도 표적의 미간을 뚫을 수 있는 실력자였다. 이제 그들의 움직임 하나하나가 죽음과 직결될 수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훈은 두려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보호받기만 하는 존재로 남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기술로 아내를 돕고 아이를 지킬 것이다. 두 사람은 낡은 컨테이너 안에서 머리를 맞대고 다가올 위협에 대비한 구체적인 작전을 짜기 시작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빗소리는 이제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은밀한 계획을 감춰주는 보호막처럼 느껴졌다. 태영그룹과 최명석 회장을 무너뜨리기 위한 부부의 처절한 복수극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린 셈이었다.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태영그룹 본사 최상층 회장실. 그곳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차가웠다. 최명석 회장은 손에 들고 있던 크리스털 위스키 잔을 벽을 향해 힘껏 집어던졌다. 쨍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호박색 액체가 값비싼 예술품 위로 흘러내렸지만 방 안에 있는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최 회장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용병 부대라고 자부하던 블랙맘바 팀이 연락 두절되었다는 보고는 그의 자존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그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고작 젊은 놈 하나와 만삭의 임산부 하나를 처리하지 못해 이 사단이 났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시가를 집어들며 비서실장에게 소리쳤다. 도대체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장 알아오라고 윽박질렀다. 강지훈이 아무리 똑똑한 놈이라 해도 총을 든 전문가들을 상대로 살아남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분명히 제3의 세력이 개입했거나 정보가 새어나간 것이 분명하다고 최 회장은 확신하고 있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다. 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청소팀이 발견한 것은 참혹하게 당한 용병들의 시신뿐이었다고 했다. 특이한 점은 그들 대부분이 총상이 아닌 둔기에 의한 타박상이나 관절이 파괴되어 무력화되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경호원의 솜씨가 아니었다. 최 회장은 미간을 찌푸리며 강지훈의 아내에 대한 신상 정보를 다시 캐물었다. 비서실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한수연의 과거 기록이 지나치게 깨끗하다고 보고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의 기록은 평범했지만 졸업 후 3년 정도의 공백기가 존재했다. 그리고 그 공백기에 대한 데이터는 국가 기밀 수준의 암호로 잠겨 있어 접근이 불가능했다. 그제야 최 회장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강지훈이 믿고 의지하던 그 순진해 보이는 여자가 바로 변수였다. 그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사냥감이 늑대인 줄 알았더니 호랑이를 키우고 있었다고. 상황이 재미있게 돌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잔혹하게 빛났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바이퍼와의 연결을 지시했다. 이제는 깔끔한 사고사로 위장할 단계는 지났다. 도시가 불바다가 되더라도 놈들을 확실하게 제거해야 했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 위인이었다. 태영그룹의 모든 정보망을 가동해 그들의 위치를 찾아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한편 도심 외곽의 폐공장 지대 컨테이너 안 강지훈은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수연이 건네준 군용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에서는 복잡한 데이터 스트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평소 회사에서 보여주던 CEO로서의 냉철한 눈빛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수연은 한쪽 구석에서 구급 상자를 열어 자신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태연해 보였지만 임신 6개월의 몸으로 격렬한 격투와 운전을 소화한 탓에 배가 뭉쳐오고 있었다. 그녀는 진통제를 먹는 대신 심호흡을 하며 태아를 진정시켰다. 지금 약을 먹으면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기에 고통을 참아내는 쪽을 택했다. 지우는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 수연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최 회장이 사용하는 자금 세탁 루트를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고 알렸다. 태영그룹은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고 그 돈은 주로 해외 용병 고용이나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지훈의 눈에 승부사의 기질이 엿보였다. 그는 단순히 정보를 폭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돈줄을 직접 끊어놓겠다고 선언했다. 지훈은 과거 MA 시장에서 경쟁할 때 파악해두었던 태영그룹 금융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해킹 툴을 이용해 케이맨 제도에 있는 최 회장의 비밀 계좌에 접속했다. 보안 방화벽이 강력했지만 내부 구조를 아는 그에게는 뚫지 못할 벽이 아니었다. 수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자신은 사람의 뼈를 부러뜨리고 숨통을 끊는 기술만 알았지. 이런 식의 전쟁은 문외한이었다. 지훈이 화면에 뜬 계좌 동결 버튼을 누르자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식간에 락이 걸리며 이체 불가능 상태가 되었다. 이것은 최 회장에게 육체적 타격보다 더 뼈아픈 고통을 줄 것이 분명했다. 지훈은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것으로 당분간 그들이 새로운 용병을 고용하거나 장비를 구매하는데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을 버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최 회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한 위협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지훈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당신이 당신의 전장에서 싸우는 동안 자신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구형 폴더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아무 명 없이 익숙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걸걸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죽은 줄 알았던 사일런트 로즈의 목소리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연은 잡담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현재 상황이 급박하며 신뢰할 수 있는 장비와 은신처 이동을 위한 차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산부가 착용 가능한 특수 방탄 슈트였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껄껄 웃었다. 은퇴한 줄 알았던 전설이 배불뚝이가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서울 시내의 낡은 전자상가 지하에 있는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오라고 했다.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 그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그 바닥에서 그 노인뿐이었다. 전화를 끊은 수연은 지훈에게 갈 곳이 생겼다고 알렸다. 하지만 그곳까지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이었다. 최 회장의 눈과 귀가 도시 곳곳에 깔려 있을 것이 뻔했다. 그녀는 지훈에게 자신의 낡은 권총 한 자루를 건넸다. 쓸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을 대비해 호신용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했다. 지훈은 묵직한 쇳덩이를 받아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지자 현실감이 확 다가왔다. 몇 시간 전만 해도 펜을 굴리던 손에 살상 무기가 들려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다. 그는 권총을 허리춤에 꽂으며 결의에 찬 눈빛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당신과 우리 아이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를 나와 차에 올랐다. 비는 잦아들었지만 짙은 안개가 도시에 깔려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 수연은 헤드라이트를 끄고 야간 투시경에 의존해 어둠 속을 뚫고 나갔다. 그녀의 운전 실력은 여전히 완벽했고 차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도로를 미끄러져 나갔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수연은 지훈에게 앞으로 만날 정비공이라 불리는 노인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그는 국정원 기술 지원팀 출신으로 은퇴 후에는 음지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에게 장비를 공급해주는 조력자였다. 돈보다는 의리를 중요시하는 괴짜였기에 수연이 유일하게 믿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지훈은 아내의 과거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가 겪었을 고독과 위험, 그리고 그것을 숨기고 평범하게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을지 짐작이 갔다. 그는 조수석에서 손을 뻗어 수연의 손등을 덮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함께 이겨낼 것이라고 속삭였다. 수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갑자기 뱃속의 아이가 발로 차는 것이 느껴졌다. 수연은 아타고 짧은 신음을 냈고 지훈은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연은 지훈의 손을 가져다 자신의 배 위에 올려주었다. 지훈의 손바닥에 작지만 힘찬 태동이 전해졌다. 죽음이 도사리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 순간 차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스한 생명의 기운이 감돌았다. 아이는 마치 아빠와 엄마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하는 것 같았다. 지훈의 눈시울이 붉어졌고 수연의 눈에도 물기가 어렸다. 그들은 이 작은 생명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살아남아 승리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차가 도심으로 진입하자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다. 거리 곳곳에 검문 검색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띄었다. 최 회장이 경찰 고위층까지 손을 쓴 모양이었다. 수연은 골목길과 우회 도로를 이용해 검문을 교묘하게 피해 나갔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서울 시내의 모든 지도가 입력되어 있는 듯했다. 목적지인 세운상가 근처에 도착했을 때 수연은 차를 멀리 떨어진 골목에 세웠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살행위였다. 그들은 하수구를 통해 지하 통로로 진입하기로 했다. 지훈은 명품 정장에 구두를 신고 더러운 하수구로 들어가는 것이 낯설었지만 군소리 없이 그녀를 따랐다. 지하 통로는 습하고 쥐들이 돌아다니는 끔찍한 곳이었지만 지상의 감시를 피하기에는 최적의 장소였다. 수연은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고 지훈은 뒤를 경계하며 따라갔다.
얼마를 걸었을까? 막다른 벽처럼 보이는 곳에 녹슨 철문 하나가 나타났다. 수연은 특정한 리듬으로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바로 정비공이었다. 노인은 수연의 부른 배를 보고 혀를 끌끌 차면서도 눈가에는 반가움이 가득했다. 그는 어서 들어오라며 손짓했다. 작업실 안은 온갖 전자기기와 무기 부품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SF 영화의 실험실 같았다. 노인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뉴스에서 보던 재벌 회장님을 누추한 곳에서 뵙는다며 농담을 던졌다. 지훈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노인은 수연에게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건넸다. 그 안에는 최신형 통신 장비와 교란 장치, 그리고 수연이 부탁했던 특수 제작된 임산부용 방탄조끼가 들어있었다. 방탄조끼는 가볍지만 강력한 신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배를 압박하지 않으면서도 태아와 산모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였다. 수연은 조끼를 착용해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노인은 덤으로 지훈에게도 얇은 방탄 셔츠를 하나 던져주었다. 총알바지가 되기 싫으면 입으라는 퉁명스러운 말과 함께였다. 그때 작업실 한편에 있던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노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그는 외부 감시 카메라 화면을 띄웠다. 상가 건물 주변으로 수상한 검은색 밴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최 회장의 사냥개들이 냄새를 맡고 여기까지 쫓아온 것이었다. 수연은 화면을 응시하며 입술을 깨물었다. 생각보다 놈들의 추적 속도가 빨랐다. 그녀는 노인에게 뒷문이 어디냐고 물었다. 노인은 작업실 바닥에 숨겨진 비밀 통로를 가리켰다. 이 통로는 지하철 선로와 연결되어 있어 추적을 따돌리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수연은 노인에게 한 가지 더 부탁했다. 바이퍼에 대한 정보였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 하나를 꺼내 주었다. 거기에는 바이퍼의 과거 작전 기록과 저격 스타일, 그리고 예상되는 은신처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정보였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위층에서 폭발음이 들려왔다. 놈들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었다. 노인은 어서 가라고 소리치며 자신은 여기 남아서 시간을 끌겠다고 했다. 수연은 망설였지만 노인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고 비밀 통로로 뛰어들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을 보며 노인은 샷건을 장전했다. 그는 늙었지만 아직 이빨 빠진 호랑이는 아니었다. 수연과 지훈이 지하 터널을 달리는 동안 뒤에서는 총성 교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훈은 죄책감에 뒤를 돌아보려 했지만 수연은 앞만 보고 달렸다. 살아남는 것이 노인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지하철 선로에 도착한 그들은 숨을 몰아쉬었다. 어두운 터널 저편에서 열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수연은 지훈을 보고 말했다. 이제 우리는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 되어야 한다고. 바이퍼를 잡기 위해서는 놈이 우리를 찾기 전에 우리가 먼저 놈을 쳐야 했다. 지훈은 수연의 말에 동의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도망자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태영그룹의 심장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두 사람은 다가오는 열차의 불빛을 바라보며 서로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이 지옥 같은 밤의 끝에서 그들은 기필코 살아남아 복수의 칼날을 꽂을 것이다. 지하철 선로를 따라 한참을 달린 끝에 두 사람은 도심의 한적한 역사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지친 몸을 깨웠다. 수연은 근처 24시간 무인 빨래방으로 지훈을 이끌었다. 그곳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음 계획을 세우기에 적합한 장소였다. 윙윙거리는 세탁기 소음이
그들의 대화를 외부로부터 차단해 주었다. 지우는 정비공 노인이 건네준 USB를 자신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에 바이퍼라는 암호명을 가진 저격수의 상세 프로필이 떠올랐다. 그는 전직 용병 출신으로 군중 속에 숨어 혼란을 야기한 뒤 표적을 제거하는 것을 즐기는 사이코패스 성향의 킬러였다. 그의 이동 경로와 선호하는 저격 위치 패턴을 분석하던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데이터에 따르면 바이퍼는 이미 그들의 예상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다. 그가 태영그룹의 정보망을 이용해 서울 시내의 주요 CCTV를 해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화면 속 지도에 표시된 붉은 점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도간에 든 쥐신새나 다름없었다. 수연은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놈은 끈질기게 쫓아올 것이고 결국 지쳐서 실수하는 순간이 오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그녀는 결단을 내린 듯 고개를 들었다.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원하는 전장으로 놈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가 지목한 장소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거대 복합 쇼핑몰이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후. 그곳은 수많은 인파로 북적일 것이 분명했다. 바이퍼가 군중을 방패 삼아 숨기를 좋아한다면 역으로 그 군중을 이용해 그의 시야를 가리고 움직임을 제한할 수 있었다. 그것은 호랑이를 잡으려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도박이었다. 지우는 반대했다. 임산부의 몸으로 그리고 비무장 상태인 시민들이 가득한 곳에서 총격전을 벌일 수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수연은 단호했다. 그녀는 바이퍼의 성향상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인질극을 벌이거나 폭탄을 쓰기보다는 정밀한 한 발로 공포를 극대화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에는 바이퍼가 절대 예상하지 못할 변수가 있었다. 그 변수는 바로 수연 자신이었다. 배가 부른 임산부가 전설적인 킬러를 사냥하러 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심리전이었다. 수연은 지훈에게 미끼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지훈이 노출된 공간에서 바이퍼의 시선을 끄는 동안 자신이 그림자처럼 접근해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훈은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눈빛에서 절대적인 자신감과 신뢰를 읽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정비공이 준 방탄 셔츠를 5단에 껴입고 재킷에 깃을 세웠다. 두 사람은 빨래방을 나와 택시를 잡아타고 목적지로 향했다.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쇼핑몰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수많은 인파가 붐비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즐거운 음악 소리, 웃으며 지나가는 연인들과 가족들의 모습은 그들이 처한 상황과 기이한 대조를 이루었다. 지우는 심호흡을 하며 1층 로비 중앙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 뒤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어디선가 차가운 총구가 자신을 겨누고 있을 것이라는 공포가 엄습했다. 수연은 지훈과 거리를 두고 움직였다. 그녀는 펑퍼짐한 원피스에 가디건을 걸치고 한 손에는 쇼핑백을 든 영락없는 임산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으며 쇼핑몰 구조를 파악했다. 에스컬레이터의 위치, 비상구, 그리고 저격수가 자리를 잡을 만한 높은 곳들을 스캔했다. 그녀의 눈은 매처럼 날카롭게 주위를 살폈다. 한편 쇼핑몰 4층의 난간 구석. 바이퍼는 선글라스를 낀 채 아래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소형 이어마이크를 통해 최 회장에게 보고했다. 타겟이 제 발로 죽으러 들어왔다고. 그는 인파 속에 섞여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강지훈을 발견하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너무나 쉬운 사냥감이었다. 바이퍼는 저격용 라이플 대신 분해해서 가방에 넣어온 특수 제작된 고성능 석궁을 꺼냈다.
소음이 없고 관통력이 뛰어나며 무엇보다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그의 애장품이었다. 그는 난간 틈새로 석궁을 조준했다. 지훈이 에스컬레이터에 오르는 순간을 노리기로 했다. 지훈은 수연과의 약속대로 천천히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이동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다. 그는 수연이 보내는 신호를 기다렸다. 귀에 꽂은 초소형 이어폰에서 수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4층, 북쪽 난간, 검은색 모자, 10시 방향. 수연은 이민움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었다. 수연은 임산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으로 올라갔다. 그녀는 통증이 오는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짐짓 힘겨운 척 연기하며 바이퍼가 있는 곳으로 접근했다. 바이퍼는 오로지 지훈에게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의 시야에 뚱뚱한 임산부 따위는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였다. 바이퍼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거는 순간 수연은 비틀거리는 척하며 그의 곁을 지나갔다. 그리고 찰나의 순간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쇼핑백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아기 용품들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바이퍼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줌마, 조심 좀 하지. 그가 시선을 돌린 그 짧은 순간 수연의 눈빛이 돌변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물건을 줍는 척 하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정비공의 작업실에서 챙겨온 날카로운 티타늄 송곳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바이퍼의 손등을 찍어 눌렀다. 바이퍼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수연의 다른 손이 순식간에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는 그를 거칠게 밀어붙여 기둥 뒤 사각지대로 몰아넣었다. 석궁이 바닥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시끄러운 쇼핑몰 음악 소리에 묻혔다. 바이퍼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눈앞의 임산부를 노려보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있는 단검을 뽑아 휘둘렀다. 하지만 수연은 이미 그의 공격 패턴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상체를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한 뒤 그의 팔을 잡아 비틀고 명치를 무릎으로 가격했다. 묵직한 타격음에 바이퍼의 몸이 새우처럼 꺾였다. 임신으로 인해 무게 중심이 낮아진 것이 오히려 근접 격투에서 유리하게 작용했다. 수연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그를 몰아붙였다. 그녀는 주위의 지형지물을 완벽하게 이용했다.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를 떼어내어 놈의 안면을 강타했다. 바이퍼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그녀는 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기 시작했다. 강철 같은 악력이 그의 기도와 경동맥을 압박했다. 바이퍼는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그는 팔꿈치로 수연의 복부를 가격하려 했지만 수연은 특수방탄 조끼 덕분에 충격을 흡수하며 버텨냈다. 그녀는 귓가에 차갑게 속삭였다. 내 남편과 아이를 건드린 대가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온 사신처럼 서늘했다. 점점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바이퍼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그 기술, 그 압박감, 그리고 잔혹함, 전설로만 듣던 사일런트 로즈가 바로 이 여자였음을 깨닫는 순간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그는 축 늘어지며 바닥으로 쓰러졌다. 수연은 기절한 바이퍼의 몸을 빠르게 수색했다. 그의 주머니에서 휴대폰과 암호화된 데이터 칩을 꺼냈다. 그리고 떨어진 석궁을 분해하여 쇼핑백에 담았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옷매무새와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다시 평범하고 연약한 임산부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데는 10초도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기둥 뒤에서 걸어 나왔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기둥 뒤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보지 못한 채 쇼핑에 열중하고 있었다.
수연은 에스컬레이터 아래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 지훈을 내려다보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어폰으로 상황 종료를 알렸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그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와 수연을 맞이했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호흡은 다소 거칠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사람들 속에서 나누는 포옹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전우애와 사랑이 뒤섞인 뜨거운 순간이었다. 그들은 쇼핑몰을 빠져나와 근처에 주차해 둔 차로 돌아왔다. 차 안에 들어오자마자 수연은 참았던 고통을 호소하며 배를 움켜쥐었다. 격렬한 움직임이 무리가 된 모양이었다. 지우는 당황하여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안정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바이퍼의 휴대폰을 켰다. 최 회장에게서 온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수연은 입가에 냉소를 머금고 메시지를 작성했다. 기절한 바이퍼의 사진과 함께 짧은 문구를 입력했다. 당신의 사냥개는 이빨이 빠졌다. 다음은 당신 차례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한편 태영그룹 회장실. 최명석 회장은 전송된 사진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세계 최고의 저격수가 처참하게 당한 모습. 그리고 그 아래 적힌 선전포고. 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이 단순히 은퇴한 요원이 아니라 분노한 어미 짐승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장을 호출했다. 당장 경비 병력을 2배, 아니 3배로 늘려 경찰청장에게 연락해서 내 주변을 봉쇄하라고 해. 그는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질렀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어떤 방력도, 그 어떤 권력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건 부부의 복수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지훈과 수연은 차를 몰고 도시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쫓기는 사냥감이 아니었다. 그들은 적의 심장부를 향해 돌진하는 칼날이 되어 있었다. 지훈은 운전대를 잡으며 다짐했다.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오늘 밤 안에 끝내겠다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반드시 아내와 아이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선물하겠다고. 밤은 점점 깊어갔지만 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다. 다가올 마지막 결전을 앞두고 부부는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잠시나마 휴식을 취했다. 빗줄기는 멈췄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다. 태영그룹 본사타워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우뚝 솟은 거대한 강철의 성이었다. 100층에 달하는 이 마천루의 최상층에서 최명석 회장은 초조하게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카드는 비열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바로 강지훈의 오른팔이자 가족이나 다름없는 김 실장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최 회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자에 묶여있는 김 실장의 영상을 지훈에게 전송했다. 그리고는 일시간 내에 혼자서 본사로 오지 않으면 김 실장의 목을 베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이것이 강지훈을 굴복시킬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다. 감정에 휘둘리는 젊은 놈들은 동료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법이니까. 영상을 확인한 지훈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그는 핸들을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을 주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최 회장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것은 자살행위였다. 타워 안에는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들이 매복하고 있을 것이 뻔했다. 이성은 함정이라고 경고했지만 가슴은 김 실장을 구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수연이 지훈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강한 힘이 느껴졌다. 그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노리는 것은 놈의 예측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정면 돌파는 당신이 하고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등 뒤는 내가 맡겠다고 했다. 지우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만삭의 몸으로 철통 보안을 자랑하는 태영 타워에 침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보안 시스템이 아무리 완벽해도 맹점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그 맹점을 파고드는 것이 자신의 전문 분야라고 설득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전장에 나가는 장수의 그것이었다. 결국 지우는 아내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들은 타워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우고 마지막 장비 점검을 했다. 수연은 정비공 노인이 준 검은색 전술 슈트를 착용했다. 불룩 나온 배가 도드라져 보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여전히 날렵했다. 그녀는 허벅지 밴드에 소음총과 전기 충격봉, 그리고 연막탄을 장착했다. 지우는 양복 재킷 안주머니에 권총을 숨기고 넥타이를 고쳐 셌다. 그는 수연의 이마에 짧게 입맞춤을 하며 무사히 돌아오라고 속삭였다. 수연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걱정 말라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다. 지우는 타워의 정문으로, 수연은 타워와 마주 보고 있는 50층짜리 호텔 건물 옥상으로 향했다. 지훈이 태영타워 로비에 들어서자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미리 연락을 받은 보안 요원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둘러쌌다. 금속 탐지기가 요란하게 울려댔지만 그들은 지훈의 몸을 수색하지 않았다. 회장의 특별 지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지훈을 에워싸고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지훈은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제부터 시간 싸움이었다. 그가 최 회장과 대면하여 시간을 끄는 동안 수연은 옥상을 통해 침투하여 김 실장이 갇혀있는 보안실을 확보해야 했다. 1분 1초가 생사를 가르는 줄타기가 시작된 것이다. 한편 맞은편 호텔 옥상에 도착한 수연은 강한 바람과 싸우고 있었다. 비는 그쳤지만 밤바람은 칼날처럼 매서웠다. 그녀는 난간에 서서 정비공 노인이 챙겨준 특수 와이어 발사기를 꺼냈다. 타겟은 태영타워의 55층 기계실 환기구였다. 거리는 40m. 실수하면 추락사였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며 태아를 안심시켰다. 엄마는 강하니까 꽉 잡고 있으라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핑소리와 함께 와이어가 어둠을 가르고 날아가 타워의 외벽에 단단히 박혔다. 그녀는 카라비너를 와이어에 걸고 망설임 없이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밤하늘을 가르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거대한 박쥐 같았다. 바람이 그녀의 몸을 거칠게 흔들었지만 그녀는 코어 근육을 이용해 균형을 잡았다. 타워 외벽에 부드럽게 착지한 그녀는 유리창 절단기를 이용해 환기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내부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침투 성공이었다. 건물 내부는 고요했다. 수연은 환기 통로를 따라 기어가며 아래층 상황을 살폈다. 복도에는 2인 1조로 움직이는 순찰조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녀는 환기구 격자 틈으로 그들의 이동 패턴을 파악했다. 최정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그들의 경계는 정문에 집중되어 있었다. 수연은 50층 비상계단 통로로 내려왔다. 거기서부터는 직접 발로 뛰어야 했다. 그녀는 발소리를 죽이는 특수부츠 덕분에 유령처럼 이동할 수 있었다. 코너를 돌자마자 경비원 한 명과 마주쳤다. 그가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수연의 전기 충격봉이 그의 목덜미를 찔렀다. 지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경비원은 바닥에 쓰러졌다. 수연은 쓰러지는 그의 몸을 받아 조용히 눕혔다. 배가 당겨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경비원의 허리춤에서 보안 카드를 빼냈다. 이제 이 카드가 있으면 임원 전용 구역까지 프리패스였다. 그 시각 지우는 최상층 회장실 문 앞에 서 있었다.
거구의 경호 실장이 그를 막아서며 무기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지우는 순순히 권총을 꺼내 바닥에 내려놓았다. 경호 실장은 비웃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최 회장이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구석에는 김 실장이 피멍이 든 얼굴로 의자에 묶여 있었다. 지훈을 보자 김 실장은 안 된다고 도망치라고 소리쳤지만 입에 재갈이 물려 있어 웅얼거리는 소리만 났다. 최 회장은 박수를 치며 지훈을 환영했다.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용기가 가상하다며 비아냥거렸다. 지훈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최 회장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김 실장을 먼저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코웃음을 치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지훈에게 미리 준비해둔 주식량도 각서와 기술특허 포기 각서를 내밀었다. 여기에 서명하면 두 사람 모두 살려주겠다고 했다. 지훈은 서류를 훑어보는 척하며 시간을 끌었다. 그의 귀에 꽂힌 인이어에서는 치직거리는 잡음만 들려왔다. 아직 수연이 통신 방해 장치를 뚫지 못한 모양이었다. 식은땀이 흘렀다. 최 회장은 지훈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경호원에게 눈짓을 했다. 경호원이 김 실장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그때 수연은 90층 서버실 앞까지 도달해 있었다. 이곳이 타워 전체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중추신경이었다. 문 앞에는 4명의 무장 경호원이 지키고 있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했다. 그녀는 품에서 연막탄 2개를 꺼내 바닥으로 굴렸다. 피슈욱하는 소리와 함께 짙은 회색 연기가 복도를 가득 채웠다. 경호원들이 당황하여 기침을 하며 무전을 치려 했다. 그 순간 연기 속에서 수연이 튀어나왔다. 시야가 차단된 상태에서 청각과 본능에 의존한 그녀의 공격은 매서웠다. 그녀는 첫 번째 경호원의 무릎 뒤 오금을 걷어차 균형을 무너뜨리고 턱을 올려쳤다. 두 번째 경호원이 총을 난사하려 하자 그의 팔을 잡아 꺾으며 등 뒤로 돌아가 인간 방패로 삼았다. 동료의 오발 사격에 두 번째 경호원이 쓰러졌다. 남은 2명은 공포에 질려 허공에 대고 총을 쏘아댔다. 수연은 바닥으로 낮게 구르며 그들의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다. 그녀는 3단봉을 휘둘러 세 번째 경호원의 정강이 뼈를 부러뜨렸다. 마지막 남은 1명이 그녀의 머리를 향해 개머리판을 휘둘렀다. 수연은 가까스로 고개를 숙여 피했지만 어깨를 스치고 지나간 충격에 비틀거렸다. 임신으로 인한 체력 저하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다. 경호원이 다시 공격하려는 찰나 수연은 벽을 박차고 뛰어올라 가위차기로 그의 목을 감아 비틀었다. 거구의 사내가 쿵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복도는 신음소리와 화약 냄새로 가득 찼다. 수연은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배를 감싸 안으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속삭였다. 하지만 아직 쉴 틈이 없었다. 그녀는 서버실 문을 해킹 툴로 열고 들어갔다. 서버실 내부는 수많은 LED 불빛들이 깜빡이고 있었다. 수연은 메인 콘솔에 접속하여 지훈이 미리 심어둔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화면에 붉은 경고창이 뜨면서 타워의 모든 보안 카메라와 통신망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이제 최 회장은 눈과 귀가 멀어버린 도간에 든 쥐였다. 수연은 지훈에게 신호를 보냈다. 준비 완료. 지금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차 있었다. 신호를 받은 지훈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최 회장은 갑자기 꺼져버린 모니터 화면과 먹통이 된 인터폰을 보며 당황했다. 무슨 일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다. 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공포에 질린 최 회장을 보며 말했다.
당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까? 최 회장은 경호 실장에게 지훈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경호 실장이 총을 뽑으려던 순간 회장실의 강화 유리창이 굉음과 함께 박살났다. 옥상에서 로프를 타고 내려온 수연이 창문을 깨고 난입한 것이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그녀는 전장의 여신처럼 착지했다. 경호 실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다. 만삭의 임산부가 고층 빌딩 창문을 깨고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 틈을 타 지우는 몸을 날려 경호 실장의 손목을 쳐내고 총을 떨어뜨리게 했다. 부부의 완벽한 협공이었다. 수연은 바닥에 떨어진 총을 발로 차서 멀리 보내버리고 경호 실장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임신한 몸에 무게를 실어 강력한 팜스트라이크 손바닥치기를 그의 가슴팍에 꽂아 넣었다. 억소리와 함께 그는 뒤로 밀려나 벽에 부딪혔다. 최 회장은 덜덜 떨며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호화로운 사무실이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해버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비상용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지훈이 더 빨랐다. 지훈은 책상 위로 뛰어올라 최 회장의 손을 밟아버렸다. 최 회장의 비명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지훈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건 내 아내와 아이, 그리고 김 실장을 건드린 대가입니다. 그는 최 회장의 멱살을 잡아 끌어올렸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겁에 질린 늙은이만 남아있었다. 수연은 묶여있던 김 실장에게 다가가 밧줄을 끊었다. 김 실장은 눈물을 흘리며 사모님, 아니 수연 씨에게 감사를 표했다. 수연은 피 묻은 장갑을 벗으며 괜찮냐고 물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상황은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최 회장의 눈에 도끼가 서렸다. 그는 숨겨두었던 비상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회장실 안쪽 벽이 열리며 숨겨진 공간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걸어 나왔다. 그는 최 회장이 마지막 보루로 아껴두었던 비밀 병기. 신장 2미터가 넘는 괴물 용병 타이탄이었다. 타이탄은 인간이라기보다는 곰에 가까운 체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손에 쇠사슬을 감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측한 흉터가 가로질러 있었다. 최 회장은 광소하며 외쳤다. 다 죽여 한 놈도 살려두지 마. 타이탄이 으르렁거리며 지훈과 수연을 향해 걸어왔다. 수연은 지훈을 뒤로 밀치며 앞을 막아섰다. 지훈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수연은 단호했다. 이 녀석은 내가 맡아. 당신은 김 실장을 데리고 나가.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괴물은 일반적인 격투술로는 상대할 수 없는 적이라는 것을. 타이탄이 쇠사슬을 휘두르자 묵직한 바람 소리가 났다. 수연은 간발의 차로 피했지만 뒤에 있던 장식장이 산산조각이 났다. 파괴력이 상상을 초월했다. 수연은 배를 보호하며 방어 자세를 취했다. 체력은 바닥났고 몸은 무거웠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수 없었다. 등 뒤에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지훈은 김 실장을 부축하며 수연을 도울 방법을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때 바닥에 떨어진 경호 실장의 총이 눈에 들어왔다. 하지만 타이탄의 움직임은 덩치에 비해 놀랍도록 빨랐다. 그가 지훈 쪽으로 방향을 틀자 수연이 소리를 지르며 타이탄의 등 뒤로 뛰어올랐다. 그녀는 타이탄의 목을 조르며 매달렸다. 타이탄은 귀찮은 파리를 쫓듯 몸을 흔들어댔다. 수연은 악착같이 버텼지만 힘의 차이가 너무 컸다. 타이탄이 수연의 옷깃을 잡고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수연이 바닥에 쓰러지며 배를 감싸쥐고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수연아 지훈이 절규하며 달려들었다. 타이탄은 쓰러진 수연을 향해
거대한 발을 들어 올렸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이대로라면 모든 것이 끝장날 상황이었다. 하지만 수연의 눈은 아직 죽지 않았다. 그녀의 손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을 향해 뻗어나갔다. 거인의 발이 바닥을 내리찍는 순간 수연은 본능적으로 몸을 옆으로 굴렸다. 황하는 굉음과 함께 대리석 바닥이 거미줄처럼 갈라지며 파편이 튀었다. 만약 1초만 늦었더라면 그녀의 머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으깨졌을 것이다. 수연은 구르는 반동을 이용해 손에 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타이탄의 발목 힘줄을 향해 힘껏 찔러 넣었다. 타이탄이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다. 두꺼운 근육으로 무장한 그였지만 아킬레스건은 단련할 수 없는 급소였다.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다. 수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바닥을 기어 재빨리 거리를 벌렸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근처에 있는 장식용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배가 찢어질 듯 아파왔지만 지금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지우는 타이탄의 시선이 수연에게서 멀어진 틈을 타 책상 위에 있는 크리스털 잿더리를 집어들었다. 그는 온 힘을 다해 타이탄의 뒤통수를 향해 던졌다. 잿더리는 정확히 명중했지만 거구의 괴물에게는 그저 모기에 물린 정도의 타격밖에 주지 못했다. 하지만 타이탄의 주의를 끄는 데는 성공했다. 분노에 찬 괴물의 눈이 지훈을 향해 돌아갔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타이탄이 으르렁거려며 지훈을 향해 돌진했다.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그 속도는 위협적이었다. 지훈은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진 의자에 걸려 바닥으로 쓰러졌다. 타이탄의 거대한 손이 지훈의 멱살을 잡고 허공으로 들어올렸다. 지훈의 발이 바둥거렸지만 압도적인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수연은 그 광경을 보고 입술을 깨물었다. 남편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아드레날린을 폭발시켰다. 그녀는 고통을 무시하고 기둥 뒤에서 뛰쳐나왔다. 그녀의 눈에 바닥에 떨어진 쇠사슬이 들어왔다. 타이탄이 휘두르던 무기였다. 그녀는 쇠사슬 끝을 잡고 전력으로 달려가 타이탄의 성한 다리를 향해 슬라이딩 태클을 걸었다. 동시에 그녀는 쇠사슬을 타이탄의 다리에 감고 자신의 몸무게를 실어 힘껏 당겼다. 지훈을 들어 올리느라 무게 중심이 높아져 있던 타이탄은 균형을 잃고 크게 휘청거렸다. 그가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사이 수연은 소리쳤다. 지훈 씨. 눈을 공격해. 지훈은 숨이 막혀가는 와중에도 아내의 외침을 들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타이탄의 얼굴을 핥히었다. 그의 손가락이 타이탄의 눈을 깊숙이 찔렀다. 타이탄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지훈을 집어던졌다. 지훈은 서류장 위로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눈을 부여잡고 괴로워하는 타이탄의 모습은 마치 상처 입은 곰 같았다. 수연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녀는 주변을 빠르게 스캔했다. 깨진 창문을 통해 비바람이 들이치고 있었고 바닥은 빗물과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피로 흥건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전술이 수립되었다. 정면 승부는 불가능하다. 환경을 이용해야 했다. 그녀는 타이탄을 창가 쪽으로 유인하기 위해 소리를 질렀다. 덩치만 컸지 머리는 텅 비었구나. 도발에 넘어간 타이탄이 핏발선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며 달려들었다. 수연은 창가 앞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그를 기다렸다. 쿵, 쿵, 쿵. 거인의 발소리가 죽음의 카운트다운처럼 다가왔다. 타이탄이 주먹을 휘두르는 순간 수연은 몸을 낮춰 다리 사이로 빠져나갔다. 빗물에 젖은 대리석 바닥은 빙판길처럼 미끄러웠다. 가속도가 붙은 타이탄은 멈추지 못하고 깨진 창문 쪽으로 미끄러졌다. 하지만 그는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창틀을 잡고 버텼다. 100층 아래의 까마득한 허공이 그의 발밑에서 입을 벌리고 있었다. 끈질긴 놈. 수연은 이를 갈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벽에 걸려있던 소화기가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소화기를 집어들고 안전핀을 뽑았다. 그리고 간신히 창틀을 잡고 올라오려는 타이탄의 얼굴을 향해 하얀 분말을 난사했다. 시야가 차단되고 호흡이 곤란해진 타이탄이 콜록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괴물은 떨어지지 않았다. 한 손으로 창틀을 꽉 잡은 채 다른 손으로 맹목적으로 허공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 손에 잡히면 끝장이었다. 수연은 소화기를 바닥에 던지고 벽에 장식되어 있던 일본도를 발견했다. 최명석 회장이 수집품으로 걸어둔 징검이었다. 수연은 칼집에서 검을 뽑았다. 서늘한 칼날이 번개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그녀는 칼을 양손으로 쥐고 타이탄에게 다가갔다. 살생을 피하고 싶었지만 내 가족을 죽이려는 자에게 베풀 자비는 없었다. 그녀는 기압과 함께 검을 내리쳤다. 목표는 목이 아니라 창틀을 잡고 있는 그의 손가락이었다. 아, 끔찍한 비명과 함께 손가락이 절단된 타이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의 거대한 몸뚱이가 균형을 잃고 창밖으로 기울어졌다. 그는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떨어져 내렸다. 그의 비명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혀 점차 작아지더니 이내 완전히 사라졌다. 수연은 검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거친 비바람이 깨진 창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뜨거워진 몸을 식혀주었다. 끝났다. 드디어 가장 큰 위협이 사라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았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한 듯했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수연에게 다가왔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온몸이 멍투성이었지만 아내를 보는 눈빛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수연을 품에 안고 괜찮냐고 물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긴장이 풀리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방 한구석에는 공포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최명석 회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최강 경호원이 허무하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가 있었다. 지우는 수연을 부축해 소파에 앉힌 뒤 천천히 최 회장에게 다가갔다. 최 회장은 뒷걸음질 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주겠다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 횡설수설했다. 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돈, 당신이 가진 그 더러운 돈으로 내 가족이 겪은 공포를 보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우는 최 회장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타이탄의 쇠사슬을 집어들어 최 회장의 손목을 묶었다. 최 회장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지만 이미 기세가 꺾인 노인은 분노한 젊은 가장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우는 그를 김 실장이 묶여있던 의자에 거칠게 앉혔다. 그때 회장실의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태영그룹 최명석 회장의 불법 자금 세탁 및 청부살인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검찰과 언론사에 제보되었습니다. 앵커의 긴박한 목소리와 함께 지훈이 해킹하여 전송한 자료들이 화면을 채웠다. 최 회장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제국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의 비밀 장부, 뇌물 리스트, 그리고 살인교사 음성 파일까지 모든 치부가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었다. 그는 절망적인 표정으로 바닥에 고개를 떨구었다. 사회적 매장이자 완벽한 패배였다. 지우는 넥타이를 풀어던지며 말했다. 이게 당신이 선택한 결말입니다. 감옥에서 평생 썩으며 당신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정의의 힘이 실려 있었다.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김 실장이 다가와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대표님,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로비가 통제되었고 특공대가 진입 중입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 법의 심판만이 남았을 뿐이다. 수연은 소파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먹구름이 거치고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서울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해 보였다. 그녀는 지훈을 불렀다. 여보, 이제 집에 가요. 우리 아기가 쉬고 싶대요. 지훈은 수연에게 다가가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수연은 놀라며 내려달라고 했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오늘 밤 세상을 구한 영웅이야.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그는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들은 경찰 특공대원들이 들이닥치는 회장실을 뒤로하고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그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지난밤의 악몽을 씻어내고 있었다. 로비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경찰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피투성이가 된 채 걸어 나오는 부부를 보고 플래시 세례를 터뜨렸다. 하지만 지훈과 수연은 그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카메라 렌즈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와 뱃속에서 뛰고 있는 작은 심장뿐이었다.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수연을 눕히고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산모와 태아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지훈은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의 통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수연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지훈을 향해 손을 뻗었다. 지훈은 그 손을 잡고 구급차에 함께 올랐다. 차문이 닫히고 사이렌이 울리며 차가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태영타워는 이제 권력의 상징이 아닌 범죄의 현장으로 전락해 있었다. 구급차 안에서 수연은 지훈의 품에 기대어 잠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평온해 보였다. 지훈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다시는 이런 위험에 그녀를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 그녀와 아이가 살아갈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회사 임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영그룹 인수합병 준비를 시작하십시오. 지금이 적기입니다. 그는 무자비한 사냥꾼에서 다시 냉철한 CEO로 돌아와 있었다. 최명석이 무너진 지금 시장의 판도를 바꿀 기회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탐욕이 아닌 가족을 지키기 위한 힘을 기르기 위함이었다. 병원을 향해 달리는 차 안. 지훈은 수연의 부른 배 위에 손을 얹었다.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졌다. 그것은 삶의 희망이자 그들이 승리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밤은 완전히 물러갔고 새로운 태양이 도시를 비추기 시작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는 비릿한 피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기묘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지훈은 수술실 앞 복도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의 흰색 와이셔츠는 찢어지고 더러워져 있었으며 말라붙은 핏자국이 지난밤에 처절했던 사투를 증명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이 그의 상처를 치료하려 했지만 그는 아내가 나오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조금 전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수연은 급격한 복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이 다급하게 달려와 이동 침대를 밀고 사라졌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2시간이 지났다. 지우는 깍지 낀 두 손을 이마에 대고 끊임없이 기도했다.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그녀와 아이를 잃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었다. 복도 끝에 있는 벽걸이 TV에서는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태영그룹 최명석 회장의 체포 소식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었다. 검찰청 포토라인에선 최 회장의 초라한 모습과 그가 저지른 끔찍한 범죄 목록들이 자막으로 지나갔다. 앵커는 이것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재벌 비리 스캔들이라고 흥분해서 떠들어댔다. 하지만 지훈에게 그 뉴스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가 무너뜨린 거대한 제국보다 지금 수술실 문 하나가 더 거대하게 느껴졌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정장 차림의 남자 2명이 다가왔다. 그들의 걸음걸이는 일반인과는 다른 절도와 무게감이 느껴졌다. 국가정보원에서 나온 요원들이었다. 그들은 지훈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신분증을 내밀었다. 수연의 과거 신분인 사일런트 로즈와 관련된 문제를 조용히 처리하기 위해 파견된 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번 사건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수연의 정체가 노출될까 우려하고 있었다. 전직 블랙 요원이 민간인 학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곤란한 일이었다. 지우는 차갑게 그들을 올려다보았다. 그는 수연이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버려진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나타난 그들이 역겨웠다. 지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아내는 그저 강도를 막아낸 용감한 시민일 뿐이며 그 이상의 어떤 과거도 언급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요원 중 선임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도 원하는 바가 그것이었다. 그들은 수연의 과거 기록을 완전히 삭제하고 이번 사건을 정당방위로 종결짓는데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신 최 회장이 고용한 용병들과 관련된 해외 정보망 데이터를 넘겨달라는 조건을 걸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이제 그 정보는 그에게 필요 없었다. 거래가 성사되고 요원들이 돌아가자마자 수술실에 불이 꺼졌다. 지우는 스프링처럼 튀어올라 문 앞으로 달려갔다. 마스크를 쓴 의사가 피로한 기색으로 걸어 나왔다. 지우는 의사의 옷깃을 잡을 듯한 기세로 물었다. 아내와 아이는 무사하냐고. 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안심시켰다. 산모가 극심한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쇼크를 일으켰지만 다행히 태반족이 박리 같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고 했다. 태아의 심장 박동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산모도 안정을 취하면 회복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우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수연은 VIP 병실로 옮겨졌다. 지우는 그녀의 침대 곁을 지키며 밤을 꼬박 새웠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들어와 창백한 수연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손등에는 링거 바늘이 꽂혀 있었고 얼굴 곳곳에는 긁힌 상처들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오후가 되어서야 수연이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몽롱한 시선으로 천장을 응시하다가 옆에 있는 지훈을 발견하고 희미하게 웃었다. 우리 아기는 그것이 그녀의 첫마디였다. 지훈은 서둘러 물을 한 모금 떠서 그녀의 입술을 적셔주며 말했다. 아주 건강해. 엄마 닮아서 천하장사래. 수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배를 어루만졌다. 그리고 지훈을 바라보며 미안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과거 때문에 당신과 아이를 위험에 빠뜨렸다고 자책했다. 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그녀의 입을 손가락으로 막았다. 당신이 누구였든 당신은 나를 살렸고 우리 가족을 지켰다고 말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왔다. 그는 깁스를 한 팔과 반창고를 붙인 얼굴로 나타났지만
표정은 밝았다. 그는 지훈에게 태영그룹의 상황을 보고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주주들은 최 회장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었다. 태영의 핵심 인력들이 짐을 싸서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지훈은 김 실장에게 노트북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 병실은 순식간에 임시 상황실로 변했다. 지훈은 더 이상 망설이는 유약한 경영자가 아니었다. 그는 태영그룹의 알짜 계열사들을 인수하기 위한 적대적 M&A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자금은 충분했고 명분도 확실했다. 여론은 피해자인 지훈의 편이었다. 수연은 침대에 기대어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타자치는 소리와 지시를 내리는 단호한 목소리가 낯설면서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알던 순둥이 남편은 하룻밤 사이에 냉철한 승부사로 변모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켜야 할 남자가 아니라 함께 세상을 헤쳐나갈 파트너를 얻었다는 생각에 흐뭇해졌다. 며칠 뒤 경찰 조사가 병실에서 이루어졌다. 국정원과의 합의대로 조사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다. 수연은 남편을 지키기 위해 우발적으로 주변 도구를 이용해 대항했다고 진술했다. 그녀의 압도적인 무력에 대한 의구심은 모성애가 발휘된 기적이라는 감동적인 스토리로 포장되어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중들은 임신한 아내가 흉기를 든 괴한들로부터 남편을 구해냈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에 열광했다. 강지훈과 한수연은 국민 영웅 부부로 떠올랐다. 병실 앞에는 쾌유를 비는 꽃바구니와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인기는 지훈의 회사 주가를 천정부지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다. 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병원 로비에 마련된 단상에 서서 최명석 회장의 악행을 낱낱이 고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호소는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태영그룹의 몰락을 가속화시키는 결정타가 되었다. 수연의 퇴원이 결정된 날, 지훈은 그녀를 데리고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저 멀리 태영타워의 간판이 철거되는 모습이 보였다. 거대한 제국의 상징이 사라지는 광경은 묘한 허무함과 카타르시스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지훈은 수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이제 다 끝났어. 다시는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태영그룹을 인수한 뒤 그 기술력과 자본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보안 기업을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배웠기 때문이었다. 수연은 지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정말로 은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사일런트 로즈라는 이름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강지훈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로서의 삶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언제든 다시 맹수가 되어 가족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지훈은 수연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훼손된 한남동 저택 대신 보안이 완벽하게 강화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곳은 숲속에 자리 잡은 요새와도 같은 저택이었지만 내부는 따뜻하고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다. 아이를 위한 방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두 사람은 아기 방에 서서 미리 준비해둔 작은 침대와 모빌을 바라보았다. 지난 며칠간의 지옥 같은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수연은 불룩 나온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속삭였다. 이제 나와도 돼. 아빠가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지훈은 수연을 뒤에서 안으며 배 위에 손을 얹었다. 태동이 느껴졌다. 이번에는 놀라움이 아닌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는 수연의 귓가에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그 말은 그저 달콤한 고백이 아니라 생사를 함께 넘은 전우애와 깊은 신뢰가 담긴 맹세였다. 그들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별빛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고 그들의 뿌리는 더욱 깊고 단단하게 땅에 박혔다. 이제 그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가정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다가올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다.